알면 좋지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알면 유익한 것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을미사변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30분경 일본 공사관 미우라 일당에 포섭된 조선인 우범선 훈련 대대장은 대원군을 인질로 가마에 싣고 군인들과 광화문에 도착합니다. 갑작스런 그들의 습격으로 광화문을 지키던 궁궐 수비대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내 고종과 명성황후가 머물고 있는 오코루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범선은 중도에 막는 이들이 있으면 죽이라고 명령했고 우범선은 오코루에 도착한 후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할 때까지 대원군을 잡고 대기하고 있다가 시해된 명성황후 얼굴을 낭인들에게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 명성황후 시신을 쓰러진 문자기에 올려 오코루 뒷산으로 옮기게 했으며 그곳에서 장작을 쌓고 시신을 올리고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게 명령했습니다. 우범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 이유는 왕실에 대한 그의 불신과 불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범선은 일본에서 일본식 군사교육훈련을 받았고 그로 인해 조선도 일본식 군대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했지만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이 조선을 위하는 척 군대를 만들어 일본이 그 군대를 조선 침략에 이용하려는 것을 알고 해산 명령을 하여 갈등을 빚게 된 것입니다. 이 을미사변은 곧바로 여러 나라 공사관들에게 알려지고 조선 전국에 의병 봉기가 일어났으며 고종 스스로도 일본의 만행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측근 인사들과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동의하에 비밀리 왕세자와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아관파천으로 마침내 친일내각이 조선에서 무너지자 고종은 을미사변 친일파 조희연, 우범선, 이두황, 이진호, 이범래, 권영진 6명을 참수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우범선은 이때 신변의 위기를 느끼고 일본의 도움을 받아 일본 히로시마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한 우범선은 히로시마에서 교토, 도쿄, 고베, 구레를 오가며 생활하다 구레에서 정착합니다. 그는 일본 정부로부터 매달 정산품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 20엔 정도이었는데 이는 교사 월급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상위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백미쌀 10kg이 1엔 19전이었다고 합니다. 을미사변에 책임이 있는 일본은 여러 나라로부터 압력을 받자 낭인들을 일본으로 잡아가 형식상의 재판을 열었고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풀려났습니다. 조선에서는 훗날 순종인 황태자가 밤낮으로 생모를 그리워하며 통곡하고 한탄하자 그 옆에서 지켜보던 병마절도사를 지낸 고영근이 결심을 하고 1899년 일본으로 거사를 치르러 건너갑니다. 고영근은 명성황후로부터 살아계실 때 도움을 받기도 한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영근은 일본에서 우범선을 찾기 위해 여러 도시를 다녔으며 구례에 살고 있는 것을 알자 직접 우범선을 찾아가 자신이 머물 집을 찾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접근합니다. 우범선이 신변에 각별히 조심하였기에 그는 2층 구조 윗집에 살면서 때때로 신중을 기했다 합니다.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이남 일녀를 두고 있었으며 처가 쪽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범선과 안면을 튼 고영근은 행여 일이 그릇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며 일본에 살고 있던 예전에 자신의 노복이었던 노윤명을 만나 자신의 계획을 상의하였고 노윤명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들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우범선과 살 수는 없다며 고국에 편지를 보내 거사를 전했고 마침내 우범선에게 마지막 덫을 건넵니다. 고영근은 조선에서 건너올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 넓은 집을 찾아줄 것을 다시 부탁하게 되는데 우범선도 그동안 이들과 아무 일도 수상한 점도 없었기에 흔쾌히 도움을 주기로 하고 결국 새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고영근이 이사를 하게 되자 새 집 마련에 수고를 한 우범선에게 새 집 턱을 내겠다고 초대를 하면서 1903년 11월 24일 우범선, 고영근, 노윤명 세 사람이 새 집에서 술잔을 나누게 됩니다. 1시간쯤 술잔을 나누던 고영근은 화장실 가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한 칼로 우범선 뒤에서 오른쪽 목을 여러 번 찌릅니다. 노윤명도 이때 합세하여 쇠망치로 머리를 가격하고 우범선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거사를 치른 두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신문에는 오히려 살해된 우범선이 열사로 보도되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1심에서 고영근은 사형, 노윤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영근은 법정에서 신하의 도리로서 복수를 한 것이며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소식을 접한 고종은 조선을 방문 중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선처를 부탁했으며 러일 전쟁을 준비하던 일본도 고종의 외교 협조가 필요한 바 항소심에서 고영근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게 됩니다. 8년 후 1911년 고영근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궁을 향해 무릎을 꿇고 깊은 울음을 쏟아냅니다. 고영근은 남은 여생을 고종과 명성황후가 합장된 홍릉이 바라보이는 금곡에 초가집을 짓고 능참봉이 되어 무덤을 지키다 생을 거기서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던 우범선이 죽고 그의 아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계속 재정적 도움을 받고 도쿄 제국대학에서 공부를 한 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학 박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우장춘 박사입니다. 그는 대학을 다닐 때 자신이 자랑스런 한국인임을 자각하고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스스로 조선인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으며 그 후 한국에 들어와 식량난 해결을 위해 종개량에 힘썼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급 식물이었던 무와 배추를 개량하여 생산성과 맛을 높인 배추김치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표적인 작물이 없다시피 했던 제주도에는 감귤 사업을 위해 귤 개량에 나서 제주도의 감귤 사업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아버지 조국에 와서 죽기 전까지 연구했던 건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맛이 좋은 쌀 종자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범선은 죽음을 당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조금 갚은 것이고 그의 아들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빚을 조금이나마 갚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